나치의 절멸 수용소에 대한 최초의 소식들은 격동의 해인 1942년에 퍼지기 시작했다. 대체로 막연한 정보의 단편들이었지만 그것들은 서로 일치하는 데가 있었다. 전해온 소식들이 묘사한 악살은 규모면에서 너무나 방대했고 극단적으로 잔인했으며 복잡하다간 동기를 지니고 있었다. 대중은 그 소식들이 전하는 엄청남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거부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가 일찍이 죄를 지은 장본인들로부터 예견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많은 생존자들, 그 중에서도 살인자들은 우리 가운데 있다. 의 마지막 페이지들에서 시몬 비젠탈은 SS 군인들이 냉소적으로 포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면서 즐거워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나든지 간에 너희와의 전쟁은 우리가 이긴 거야. 너희 중 아무도 살아남아 증언하지 못할 테니까. 혹시 누군가 살아나간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를 믿어주지 않을걸? 아마 의심도 일고 토론도 묻고 역사가들의 연구도 있을 테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그 증거들을 너희와 함께 없애버릴 테니까. 그리고 설령 몇 가지 증거가 남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너희 중 누군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너희가 얘기하는 사실을 믿기에는 너무도 끔찍하다고 할 거야. 연합군의 과장된 선전이라고 할 거고 모든 것을 부인하는 우리를 믿겠지. 너희가 아니라 라고 강제 수용소의 역사, 그것을 쓰는 것은 바로 우리가 될 거야. 희한하게도 이와 같이 똑같은 생각, 우리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이 한밤의 꿈의 형태로 포로들의 절망에 수면 위로 떠오르곤 했다. 거의 모든 생환자들이 말로든 글로 남긴 그들의 기억 속에서든 포로 생활을 하던 밤에 자주 되풀이되던 꿈을 상기한다. 세부적인 면에서는 제각각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한결같다. 집으로 돌아가 소중한 사람에게 자신이 겪은 고통들을 안도하면서 또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꿈. 그러나 믿어주지 않는, 아니 들어주지도 않는 꿈이다. 가장 전형적인 그리고 가장 잔인한 형태로는 상대방이 몸을 돌리고 침묵 속으로 가버린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희생자와 압제자 양쪽 다 라거에서 벌어졌던 일이, 여기에 덧붙이자면 비단 라거에서뿐만 아니라 게토에서, 동부전선의 후방에서, 경찰서와 정신장애인 보호시설에서도 벌어졌다.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어서 믿어주지 않으리라는 점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처음부터라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상황은 희생자들이 우려하거나 나치가 바랐던 대로 되지 않았다. 아무리 완벽한 조직이라도 빈틈을 보이는 법이다. 히틀러의 독일도 특히 붕괴 직전 마지막 몇 개월간의 독일은 완벽한 기가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었다. 집단 학살의 물적 증거들 중 많은 부분이 인멸되었거나 인멸하기 위한 제법 솜씨 좋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1944년 가을, 나치는 아우슈비츠의 가스실과 화장터를 폭파했다. 그러나 그 잔해는 아직도 남아있으며 나치 추종자들의 왜곡에도 불구하고 기상천외한 가설들의 의지에 그것들의 쓰임새를 정당화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바르샤바의 게토는 1943년 봄에 저 유명한 봉기가 있은 후 완전히 초토화되었지만 천사인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역사가가 된 몇몇 사람들은 수미터 두께의 파편더미 사이나 담벼락 너머로 증거를 몰래 빼돌렸다. 이들의 초인적인 노력 덕분에 후세 역사가들은 게토 안의 사람들이 하루하루로 어떻게 살아냈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재별간할 수 있었다. 라거의 모든 문서 보관소들은 전쟁 마지막 수일 동안에 전부 불살라졌다. 이것은 정말이지 복구할 수 없는 손실이어서 희생자들의 수가 400만이었는지 600만이었는지 800만이었는지 오늘날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언제나 수백만을 농하고 있는 것이다. 나치가 다수의 거대 화장터에 의지하기 전에 고의적으로 살해했거나 고초와 병으로 소모된 희생자의 수많은 시체 자체가 증거를 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든 시체들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너무나 끔찍해서 입에 올리기도 주저되지만 수십만 궤 달하는 시신들을 공동 매장 구덩이에 간단히 쌓아버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특히 트레브린카와 여타 소규모 라거들, 그리고 러시아의 후방 지역들에서 행해졌다. 이것은 독일군이 모든 전선에서 승리를 거두고 최종적인 승리가 확실한 것처럼 보였던 때 야만적인 냉담함으로 취해진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차후에 생각해볼 문제였다. 어쨌든지 간에 승자는 진실의 주인이기도 하며 자신이 좋을 대로 진실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공동 매장지를 정당화시키거나 없애버리거나 소비에트군의 책임으로 돌릴 터였다. 게다가 그 일이라면 소비에트군은 카틴에서 나치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스탈린그라드에 대전한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 모든 것을 즉시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포로들 자신이 비참한 유해들을 파내어 야외 장작 더미에서 불태우도록 강요당했다. 마치 그 정도 규모의 그토록 별난 작업이 전혀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듯이 말이다. SS 사령부 보안당국은 그 어떤 증인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썼다. 바로 이것이 살인적인 그리고 분명 정신 나간 이송들이 의미하는 바였다. 이 이송들에서 다른 의미를 생각해내기란 힘들다. 그리고 이 이송들을 끝으로 1945년 초부터 몇 개월 사이에 나치 수용소의 역사는 종결되었다. 마이다네크의 생존자들은 아우슈비츠로, 아우슈비츠의 생존자들은 부엔발트와 마우트하우젠으로, 부엔발트의 생존자들은 베르겐 벨젠으로, 라벤스 브레이크의 여성 생존자들은 슈베린 쪽으로 이송되었다. 요컨대 모두가 자유를 빼앗겨야 했고 동서에서 공격당하고 있는 독일의 심장부를 향해 다시 강제 이송되어야 했다. 이송 도중 포로들이 죽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도록 입을 막는 것이었다. 사실 라거는 정치적 테러의 중추로서 그 뒤 죽음의 공장으로서 이어서 또는 동시에 언제나 대체 가능한 노예 노동 인력의 끝없는 저장 탱크로서 기능한 뒤 이제 죽어가는 독일의 위험한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라거는 그 자신의 비밀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범죄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곳에서 식물인간처럼 살아가고 있던 망령의 부대는 게하임니스트레거, 즉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나치는 그들을 처리해야 했다. 결국 그 자체로도 웅변적인 절멸 시설들은 이미 파괴되었으므로 나치는 그들을 내륙으로 이송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다가오는 전선들로부터 덜 위협받는 라거들에 그들을 가둬놓고 마지막 남은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을 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희망을 가졌다. 덜 어처구니 없는 또 다른 희망은 성서에나 나올 법한 행군이라는 고문으로 그들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숫자는 무섭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생존할 힘과 행운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들은 증언하기 위해 살아남았다. 비교적 덜 알려져 있고 덜 연구된 부분은 비밀을 간직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쪽, 즉 압지자들 쪽에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대다수는 알고 있는 게 적었고 극소수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놀라우리 많지 잔혹하게 저질러진 일들에 대해 나치 기구 내에서 모를 수 없었던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 할 수 있었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눈과 귀를 그보다 입을 꽉 닫고 있겠다는 보다 신중한 길을 선택했는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어찌됐든 대다수의 독일인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대학살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면 라거에 대한 진실을 확산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야말로 독일 민족이 저지른 가장 중대한 집단 범죄의 하나임의 히틀러의 테러로 인해 독일 민족이 다다른 비겁함을 가장 명백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다. 관습 속으로 들어와 버린 비겁함, 너무나 깊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도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비겁함이다. 이 비겁함이 없었다면 그토록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고 유럽과 세상은 오늘날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끔찍한 진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또는 있었기 때문에 그 진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침묵할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비밀의 수탁자였던 까닭에 침묵을 지키면서도 언제나 안전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다. 슈탕글과 트레브링카의 다른 학살자들의 경우가 그것을 증명해준다.
트레브링카 수용소의 봉기와 철거 이후에 그들은 가장 위험한 파르티잔, 빨치산 지역들 중 하나로 전출되었던 것이다. 라거의 악행을 알고 있던 수많은 잠재적 민간인 증인들 역시 의도적인 무지와 두려움으로 침묵했다. 특히 전쟁 마지막 몇 해 동안 라거들은 복합적이고 확장된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속으로 깊숙이 스며든 체계를 구축했다. 사람들은 수용소 세계라고 부른 데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실제 그것은 폐쇄적인 세계가 아니었다. 크고 작은 공산품 기업과 농산품 회사, 군수 공장들이 수용소가 공급하는 공짜나 다름없는 노동력으로부터 이윤을 뽑아갔다. 몇몇 기업은 SS의 비인간적인 그리고 어리석기도 한 원칙곧 포로들 한 명 한 명이 지니는 가치는 다 똑같으며 따라서 한 명이 과로로 죽으면 즉각 대체될 수 있다는 원칙을 받아들여 포로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했다. 소수의 다른 기업들은 조심스럽게 포로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려고 노력했다. 또 다른 기업들은 어쩌면 동일한 기업일 수도 있는데 같은 라거의 땔감, 건축자재, 포로들의 줄무늬, 죄수복을 만들 옷감, 죽을 끓일 건조야채 등을 납품함으로써 이윤을 챙겼다. 다수의 화장로 역시 비스바덴의 토프라는 한 독일 회사 1975년경까지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독일 회사 기업의 설립을 목적으로 바꾸는 것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업종을 변경하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의 화장로를 건설했다. 독일 회사가 설계하고 건설하고 설치하고 시운전했다. 이러한 기업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SS 사령부가 주문하는 상품과 설비들의 질과 양이 나타내는 의미를 몰랐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의미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서 사용된 독약의 공급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독약은 실질적으로 시아나 수소산이며 이미 오래전부터 선창의 살충 작업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42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주문량은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었고 물론 의심을 샀다. 그러나 그 의심들은 두려움과 돈벌이의 욕심, 맹목과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의도적인 어리석음에 의해 그리고 몇몇의 경우는 아마도 소수의 경우 광신적인 나치의 복종에 의해 질식돼 버렸다. 수용소에 대한 진실을 재건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자료가 바로 생존자들의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당연하고 명백하다. 그 기억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동정심과 분노를 넘어 비판적인 눈으로 읽혀야 한다. 라거를 알기 위해서 라거 자체가 언제나 좋은 관측소가 되어주었던 것은 아니다. 포로들이 자신이 놓인 비인간적인 조건들 속에서 자신들의 세계에 대해 총체적 관점을 갖기란 힘든 일이다. 무엇보다 독일어를 못 알아듣는 포로들은 자신들이 있는 라거가 봉인된 화물열차를 타고 굽이굽이 돌아 죽을 만큼 힘든 여행을 한 뒤 도착한 그 라거가 유럽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들은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다른 라거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도 몰랐다.
어떤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나 집단 이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죽음에 둘러싸인 포로는 종종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사의 규모를 판단해낼 수 없었다. 오늘 자신의 옆에서 일했던 동료가 내일이면 갑자기 사라지고 없었다. 사라진 동료는 연막사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에서 지워졌을 수도 있다. 그것을 알 방법이 없었다. 결국 그는 폭력과 협박의 거대한 건물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생각해낼 수 없었다. 그 자신의 눈은 매 순간 필요한 욕구들로 인해 바닥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매 순간 필요한 욕구. 그 자신의 눈은 매 순간 필요한 욕구들로 인해 바닥을 향해 있었다. 이러한 총체적 관점의 결핍은 정상적인 포로들, 특권층이 아닌 사람들, 즉 수용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으며 오로지 불가능할 것 같은 사건들의 조합 덕분에 죽음을 모면한 사람들의 말이나 글로 이루어진 증언들을 조건지었다. 이러한 총체적 관점의 결핍, 정상적인 포로들, 특권층이 아닌 사람들, 즉 수용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으며 오로지 불가능할 것 같은 사건들의 조합 덕분에 죽음을 모면한 사람들의 말이나 글로 이루어진 증언들을 조건지었다. 그 사람들은 라거에서는 대다수였지만 생존자들 가운데서는 소수였다. 라거에서는 대다수, 생존자 가운데서는 소수. 생존자들 가운데는 포로 생활 중에 어떤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생존자 가운데는 포로 생활 중에 특권. 여러 해가 지난 오늘날 라거의 역사는 거의 전적으로 나처럼 바닥까지 가보지 못한 사람에 의해 쓰였다고 탕론할 수가 있다. 바닥까지 가보지 못한 사람. 죽은 사람들은 생존자 가운데서는 이게 다 죽었다는 거지. 특권층만 살아남은 거지. 바닥까지 가보지 못한 사람. 바닥까지 가본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거나 자신의 관찰 능력이 고통과 모리에로 마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편 특권층 증인들은 확실히 더 나은 관측소를 이용했다. 적어도 더 높은 곳에 있었고 따라서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특권에 의해 크게든 작게든 그 또한 왜곡된 것이었다. 특권, 라거에서뿐만 아니라 특권에 대한 논의는 민감한 문제이며 나는 나중에 최대한의 객관성을 견제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여기서는 단지 월등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 즉 수용소의 권력에 영합하여 특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뻔한 이유들을 대며 전혀 증언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누락, 왜곡되거나 완전히 조작된 증언을 남긴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할 것이다. 라거 최고의 역사가들은 타협에 굴복하지 않고도 특권이 있는 관측소에 도달할 수 있었던 능력과 행운을 지닌 극소수의 사람들 중에 나왔다. 라고 최고 역사가들. 타협에 굴복하지 않고도 특권이 있는 관측소에 도달했다. 타협에 굴복한 자는 이미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한 애들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겪고 행했던 일들을 훌륭한 기록자와 같이 겸손하게 이야기했다. 굴복하지 않고 보통 비굴하게 굴복하고 특권을 취했기 때문에 이 비굴한 양심은 증언도 어려워지는데 이런 행운이 있어야지만이 증언할 수 있구나. 곧 그들은 라고라는 현상이 지닌 복잡한 성격과 거기에서 펼쳐진 인간의 운명이 보여주는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역사가들 거의 모두가 정치범이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왜냐하면 라거는 정치적 현상이었고 유대인이나 일반 범죄자들보다 훨씬 더 많았던 정치범들은 잘 알려진 대로 이것이 바로 포로들의 세 가지 주요 범죄였다. 문화적 배경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전 전투원이었거나 또는 여전히 반파시스트 전사였다. 그런 까닭에 증언이 파시즘과 맞서 싸우는 전쟁 행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통계적 데이터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라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데다가 대개는 비밀 저항 조직의 회원들이었다.
적어도 마지막 몇 년간 그들의 생활 환경은 견딜만한 것이어서 예를 들어 글을 쓰고 메모를 간직하는 것 정도는 허용되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일반 범죄자 포로에게는 관심도 없는 일이었다. 여기에서 언급한 모든 이유들 때문에 라거에 대한 진실은 먼 길을 돌아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빛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수용소 세계의 많은 모습들은 아직도 깊이 연구되지 않았다. 나치의 라거로부터 해방된 지 이미 40년이 흘렀다. 이 상당한 강국은 사건을 명확하게 밝혀줄 모순적인 결과들을 가져왔는데 아래에 열거해보겠다. 첫째는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정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역사적 사건들은 종결된 지 불과 몇십 년 만에 그것들의 명암과 전망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말경에는 라거나 다른 곳에서 행해진 나치의 강제 이송과 학살 규모에 대한 자료들이 입수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범위와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나치의 사륙은 무시무시하게도 하나의 표본이고 앞으로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금세기 핵심 사건이자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 세월의 흐름은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또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원고와 피고 측 증인 대다수가 이미 사라지고 없으며 아직 남아있는 그리고 자신들의 가책이나 저마다의 상처를 극복하고 여전히 증언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흐릿하고 정형화된 기억을 갖게 된다. 이는 종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책을 읽거나 타인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정보로부터 영향받은 기억들이다. 몇몇 경우들에서는 당연히 기억 못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러나 흘러간 수많은 세월이 그것을 법정에서조차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든다. 오늘날 수많은 독일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나는 모른다 또는 나는 몰랐다 라는 말들은 더 이상 충격을 주지 않는다. 사건들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분명 충격을 불러일으켰거나 그래야 했을 일이었는데 말이다. 또 다른 정형화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생환자들에게,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 가운데 생환자로서 자신의 조건을 가장 단순하고 가장 덜 비판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 의식과 축전, 기념물과 깃발이 언제 어디서나 비난할 만한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수사는 어쩌면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일지도 모른다. 인물들의 묘인 무덤이 영혼의 고귀한 행위를 일깨우거나 적어도 완수된 일에 대한 기억을 보존한다는 사실은 포스콜로 시대에도 진실이었고 오늘날에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지나친 단순화는 경계해야 한다. 모든 희생자는 애도할 만하고 모든 생환자는 도와주고 동정할 만하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행동이 본보기가 될 만한 것은 아니었다. 라거 내부는 복잡하게 얽히고 계층화된 소우주였다. 내가 앞으로 말하게 될 회색지대는 어느 정도는 또 어쩌면 좋은 의도에서 당국에 협조한 포로들의 층으로 결코 얇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역사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를 기억 못하거나 당시 느꼈던 놀라움을 기억하지 못하는 포로는 없다. 처음 받은 위협, 첫 모욕, 첫 구타. 첫 구타는 SS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른 포로들, 동료들, 갓 입수한 사람들이 방금 갈아입은 것과 똑같은 줄무늬 유니폼 차림의 그 불가사의한 인물들로부터 왔다는 것이다. 이 책은 아직까지도 분명치 않아 보이는 라거 현상의 몇 가지 양상들을 밝히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보다 야심찬 목적도 있다. 좀 더 급박한 질문, 우리의 이야기를 읽을 기회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노예제도나 결투의식이 그랬던 것처럼 수용소 세계는 어디까지 사멸했으며 더 이상 되돌아오지 않을 것인가, 어디까지 되돌아왔거나 되돌아오고 있는가, 위협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적어도 이러한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들 각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역사가의 작업, 즉 근원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작업을 할 의도는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다. 다만 거의 전적으로 나치의 라거들을 다루는 데 국한했다. 왜냐하면 그것들에 대해서만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읽은 책들과 들은 이야기, 그리고 내가 초기에 쓴 두 책의 독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나는 라거들에 관하여 충분한 간접 경험도 할 수 있었다. 게다가 내가 지금 집필하는 이 순간까지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사, 군락의 수치, 불필요하고 피비린내 나는 베트남 전쟁, 캄보디아의 대량 학살, 아르헨티나의 실종자들, 그리고 그 후 우리가 목도한 잔인하고도 어리석은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나치 수용소의 체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유일무이한 것이다. 다른 그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도 그토록 예기치 못한 그토록 복잡하다는 현상이 나타난 적은 없었다. 기술적 정교함과 광신,
잔인함이 그토록 짧은 시간 내에 그토록 명석하게 조합되어 그렇게 수많은 인명이 절면된 적은 없었다. 그 누구도 16세기 내내 아메리카에서 스페인 정복자들이 저지른 학살에 대해 무죄라고 말하길 원치 않는다. 그들은 적어도 6천만 명의 인디오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페인 정복자들은 본국 정부의 지시 없이 또는 정부의 지시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행동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은 사실은 그다지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10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서서히 저지른 것이었으며 뜻하지 않게 옮긴 전염병에 도움도 받았다. 결국 그렇게 우리는 인디오들에게 행한 학살을 다른 시대의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면서 마음 홀가분해지려고 하지 않았던가. 상처의 기억. 인간의 기억은 놀라운 도구인 동시에 속이기 쉬운 도구다. 이는 새로울 게 없는 진실로 굳이 심리학자가 아니라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우리 안에 누워있는 기억들은 도리에 새겨진 것이 아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워지고 종종 변형되며 심지어 상관없는 일들을 껴넣으면서 자라나기도 한다. 판사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동일한 사건의 두 목격자가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또 같은 말로 묘사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비록 그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거나 두 목격자 중 누구도 그것을 왜곡시킬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말이다. 우리 기억의 이러한 빈약한 신뢰성은 기억이 어떤 언어로 어떤 문자로 어디에 어떤 펜으로 적히는지 알게 될 때만 비로소 만족스럽게 설명될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이 목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대뇌, 외상, 외도, 여러 트라우마들, 경쟁적인 다른 기억들의 간섭, 의식의 비정상적인 상태, 억제, 억압 등 특수한 조건들 속에서 기억을 왜곡시키는 몇몇 기제들은 알려져 있다. 그러나 느린 퇴락 현상, 윤곽의 흐려짐과 같은 생리학적인 망각은 정상적 조건들 속에서도 가동 중이며 이것에 정할 수 있는 기억은 별로 없다. 여기서 자연의 위대한 힘 가운데 하나를 알아볼 수 있다. 질서를 무질서로, 젊음을 늙음으로 바꿔놓고 삶을 죽음으로 소멸시키는 바로 그 힘 말이다. 자주 쓰는 근육이 능률적으로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습의 경우에는 빈번한 기억의 소환, 연습이 기억을 생생히 살아있게 유지시켜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너무 빈번하게 환기되고 있는 이야기의 형태로 표현되는 기억은 가공되지 않은 기억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을 양분 삼아 새롭게 자라난다. 그리하여 하나의 정형화된 틀로, 경험에 의해 실험된 형태로, 또 결정화되고 완벽하고 장식화된 형태로 고정되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극단적 경험들, 곧 희생자들이 받았던 상처의 기억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억의 기록을 지우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거의 모든 요인들이 작동 중이다.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은 그 자체로 트라우마다. 트라우마로 해당하는 일은 고통스럽고 적어도 피해자의 마음을 심란케 하기 때문이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 기억을 지우려는 경향이 있다. 상처를 준 사람은 그 기억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신의 죄의식을 덜기 위해 마음 깊숙이 그 기억을 몰아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현상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희생자와 압제자 사이에 놓인 역설적인 유사성에 주목하게 된다. 희생자와 압제자의 유사성,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양자는 같은 덫에 걸려있는 것이다. 물론 그 덫을 준비하고 또 튀어오르게 만든 사람은 오직 압제자 자신이다. 따라서 압제자가 괴로워한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희생자가 괴로움을 겪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가? 수십 년이 지나도록 희생자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한다. 그리고 슬프게도 다시 한번 그 상처는 치유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상처의 시간은 연장됨에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는 우리는 그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형벌의 도움을 받아서든 아니든 간에 가해자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을 연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도 평화를 주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철학자 장 아메리는 벨기에 리스탕스 운동을 하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어 게슈타포에게 고문당한 인물이다. 그가 남긴 글은 우리를 경악에 빠뜨린다. 고문당한 사람은 고문에 시달리는 채로 남는다. 고문당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적응할 수 없을 것이다. 철저하게 그를 무로 만들어 버린 데서 오는 혐오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신뢰는 첫 따기로 이미 금이 가고 이어지는 고문으로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 그에게 고문은 끝나지 않은 죽음이었다. 아메리카는 1978년에 자살했다. 그에 대해서는 6장에서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그는 혼란을 일으키거나 프로이트 이론들을 사소하게 들먹이거나 병적 상태, 관용 따위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압제자는 압제자로 남고 희생자는 희생자로 남을 뿐이다. 양자는 서로 뒤바뀔 수 없다. 압제자는 벌받아 마땅하며
혐오의 대상이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이해받을 수는 있다. 희생자는 동정과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 사건의 천박함 앞에서 양자 모두는 피난처와 보호막을 필요로 하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찾아 나선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러하며 종종 평생을 그렇게 살기도 한다. 이미 우리는 압제자 측의 나는 독일 나치만이 아니라 어떤 규율에 복종하기 위해 다양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압제자 측의 수많은 고백, 증언, 시인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 몇몇은 법정에서 교부된 것이고 어떤 것들은 인터뷰 도중에 나온 것이며 또 어떤 것들은 책이나 회고록에 실린 것이다. 내 생각에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문서들이다. 일반적으로 본 것이나 저지른 행위들에 대한 묘사는 그다지 흥미를 끌지 못한다. 그러한 묘사는 희생자들이 이야기한 것과 폭넓게 일치하고 아주 드물게 이의제기를 받으며 판결이 내려져 이미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대개는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보다는 왜 그랬는가, 범죄를 저지를 때 이들은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동기와 정당화에 대한 물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질문이나 기타 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서로 굉장히 비슷하다. 슈페어처럼 야심차고 지적인 전문가든 아이만처럼 광신적인 냉혈하든 아니면 트레브링카의 슈탄글이나 아우슈비츠의 회스처럼 근시안적인 관리든 고문 발명가들인 보고와 카두크처럼 우둔하고 추악한 사람이든 질문을 받는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과는 상관없이 말이다. 말하는 사람의 정신적 문화적 수준에 따라 크고 작은 오만함을 보이면서 여러 형태로 표현되는 그 답변들은 본질적으로 모두 똑같은 내용을 말한다. 즉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다른 사람들, 내 상관들은 나보다 더 나쁜 일을 저질렀다. 내가 받아온 교육과 살아온 환경을 감안했을 때 나는 다르게 행동할 수 없었다. 내가 하지 않았다면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더욱 엄하게 했을 것이다. 등과 같은 답변이다. 이러한 변명을 읽는 사람이 맨 처음 보이는 반응은 몸소리 나는 혐오감이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자신들이 이야기한 죽음과 고통의 어마어마함과 늘어놓은 변명 사이의 불균형을 못 볼 리 없다. 그렇다. 그들은 속이는 줄 알면서 속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악의적이다. 10조, 20조.